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논란인 가운데 당시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야당 의원들이 법적 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입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것 또한 논란입니다. 그 가운데 타지마할 일정에는 정작 문체부 관계자들이 동행 별로 안 했다라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럼 누가 타지마할에 갔다는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과연 어떻게 선고될지 법조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하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라는 특검법도 발의됐고 이번엔 이화영법을 신설하자라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수사기관 무고죄라는데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또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내용입니다. 또 어떤 걸 또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빚을 왜곡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인데 전망치를 반으로 줄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신경 써주기 바란다라고 이른바 지시가 내려갔고 홍남기 당시 부총리가 2자릿수로 낮춰라라는 구체적인 축소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당초 기획재정부에서는 168.2%였는데 청와대와 경제부총리의 지시 이후에 64에서 81%로 뚝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라는 당시 정부의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무적으로 국정 분위기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통계치까지 또 한 번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싹!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내용입니다. 싹! 어떤 걸까요? 북한이 남북철도를 아예 못 쓰게 동해선 선로의 침목을 싹 뽑았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를 사실상 북한이 철거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저거 짓고 하는데 우리 정부와 우리 산업계에서 많은 직간접적인 도움 줬는데 북한이 이렇게 싹 뽑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끝!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622조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가 없어 못 돌린다. 송배전망의 전력난 경고 기획기사 연이어 실리고 있는데 수도권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가 논란이에요. 12년 뒤엔 지방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송전선 건설 계획이 없다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뒤 한국일보 17면입니다. 인류 첫 달 뒷면 토양 채취에 성공한 중국 5성 홍기를 펼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른바 창어 6호가 달의 뒷면 샘플 채취 후 귀환에 시작했습니다. 달 탐사 역사적 쾌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을 성공하고 샘플까지 채취한 모습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예,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홍보수석을 역임하고 이제는 재선 의원이 돼서 금이환양 돌직구에 돌아온 박수현 의원, 그리고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25년 판사 생활 출신의 전주의 의원, 그리고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경제부총리의 지시로 국가 채무 비율을 왜곡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 소식이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랏빚을 왜곡했다라는 지적과 함께 이 제대로 된 국정 정무적 판단이다라는 반박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왜곡했다라는 게 감사원의 시각인데 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6월에 기획재정부에서 2060년 국가 채무 비율 298% 전망, 방법을 바꿔도 153%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7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2060년 채무 비율이 100% 넘을 가능성이 크다. 회의 후에 청와대의 코멘트는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라는 이른바 코멘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청와대에 신경 써달라라는 부탁 이후에 이 데이터가 변했다라는 건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부 실무진에게 두 자릿수로 만들라라는 지시를 했고 8월 19일 홍남기 부총리가 81.1% 시나리오를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9월 2일 기재부에서는 채무 비율을 64.5에서 81.1%로 발표를 했습니다. 소위 세 자릿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렇게 발표됐다. 그런데 세 자릿수가 두 자릿수로 축소되는 배경. 채무 비율은 나랏빚 비율이니까 이게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리하게 무언가 조작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당시 기재부와 뭐 줄줄이 관계자들의 발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나리오별로 60년 국가 채무 비율은 64.5%에서 81.1% 범위로 전망됩니다. 기재부는 희한하게 아주 마술을 부립니다. 2045년에 99점 몇 프로 가다가 그 다음에 딱 꺾여서 100은 절대 안 가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로 가는다고 전제하는 것이 그렇게 지적을 받을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싶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가 부채율, 그러니까 나랏빚이에요. 이게 크면 클수록 안 좋은데 네네. 당시에도 지금의 여당, 당시 야당 의원 지적했어요. 계속 올라가다 어떻게 100을 안 넘냐. 신기하다라면서 이제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꽤나 구체적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최대 298에서 최소 64.5로 뚝 떨어졌는데 거의 이 정도면 반값 할인보다 더 크게 할인이 들어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16년 말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626.9조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 627조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7년도에 660조였다가 2019년도에 600조대에서 700조대로 늘어나요. 728.8조. 그 다음에는 또 다시 100조가 늘어나요. 846.9조. 그 다음에도 또 100조가 늘어나요. 970.7조. 그러니까 매년 100조씩 늘어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그때까지 쭉 다 합쳐봤자 623.7조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매년 100조 이상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나는데 예상치는 오히려 반토막이 난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재부에 어떤 공무원들 가 있습니까? 기재부에는 진짜 행정고시 1, 2등 하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트들. 엘리트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게 참 민망하고 면구스러운데 그때 또 때마침 뭐가 나왔느냐? IMF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그 IMF 보고서가 거의 우리나라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처럼 아이고 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숫자 가지고 장난하네 이런 뉘앙스가 담긴 보고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고서를 뭐 저 같은 사람이 보겠습니까? 기재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보겠죠. 그러면 얼마나 낯이 뜨거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힘들었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전주혜 의원님, 뭐 집값 상승치와 관련해서 당시 국토부 장관이 이른바 민간 통계와 다른 숫자, 너무 낮은 숫자를 발표했다, 통계 조작이 있었다, 내지는 뭐 원전과 관련해서 기대 수명과 관련한 이 원적 성적 평가도 조작했다, 이런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의혹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뭔가 하나가 더 추가된 느낌인데
너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홍남기 당시 부총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298 방법을 바꿔도 기재부에서 153% 이거보다는 못 줄인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었다는 건데 잘 관리하라 청와대 코멘트 두 자릿수로 줄이라 홍남기 당시 부총리의 구체적인 지시 그러니까 발표가 64.5에서 81.1 정말 청와대 코멘트처럼 잘 관리가 됐어요. 어떻게 298에서 64로 떨어질 수 있나라는 네. 건데 숫자 차이가 너무 크니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뭔가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조작, 주작? 네, 그런데 이번 이제 감사원 조사 결과 역시나 또 조작이 있었다 지금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작이 여러 개가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동산 가격 조작으로 이미 김수현 그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나 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기소가 됐어요 이미. 기소가 돼서 지난 5월에 첫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얹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부채가 굉장히 늘었죠. 한 600조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1000조가 이미 지금 늘어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물러받았고 예. 그래서 사실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상태가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파가 좀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에서 2020년에 이러한 이제 부동산 이러한 이제 통계 조작도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그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 수사를 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황은 7월에 그렇게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에서 보고가 됐다. 나쁜 수치가. 그렇다가 홍남기 부총리가 또 그 재정기획부 관계자들에게 좀 수치를 줄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형법상 또 직권남용죄 그리고 또 통계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아마 검찰 수사는 저는 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조작을 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이런 것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남기 전 부총리는 당시로선 최선의 판단이었다라는 해명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박수현 예. 수석님 홍보수석을 또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 우리나라 감사원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보복감사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보복감사다. 지금 그 전에 또 우리 통계청장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성 원전과 관련한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그 서류 폐기나 이런 것들 무죄 나왔어요. 감사원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여론도 선전을 하고 그렇게 기소도 하고 했는데 무죄를 다 받고 있어요. 감사원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정말 시청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부총리 지시 한마디로 몇백 프로에서 두 자리로 떨어진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건 정말 행정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감사원이 행정의 기본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도 왜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할까? 이것이 보복감사라는 겁니다. 지금 장기 재정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통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성장률과 GDP 같은 어떤 그 거시 전제 지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 30년, 몇십 년 이렇게 장기 재정을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 수치를 어떤 요소를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 세입은 성장률과 GDP 같은 이런 거시 지수를 참고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총 세입이고, 그 다음에 지출은 요 부분이 중요한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이 있는데 지금 세입과 그 다음에 의무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재량 지출이라는 부분은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완전 비추계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장기 재정 전망이 한 10가지 시나리오로 실무자에 작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290 몇 프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자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 경제부총리가 그럼 가장 높은 거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장기 재정 전망에 대한 이 국가부채 지수가 얼마냐면 2015년에 35.7%에서 지금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61%가 숫자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후에 2020년에 한 장기 재정 전망이 그럼 어떻게 35.7%가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298% 늡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10가지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 숫자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도 경제부총리의 몫이고 중간 걸 선택하는 것도 경제부총리의 몫입니다. 그것은 비축의 지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이거 조작했다고요?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이 문제가. 정말 이래서 정말 서울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목소리 더 크다고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행정의 기본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감사원의 이 의도적인 이 선택적 보복 감사 이걸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어쨌든 이 문제는 좋습니다. 감사원이 그렇게 해서 마음 먹고 이렇게 감사를 했으니 할 얘기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기소하든 재판 과정이 있겠죠. 이것은 뭐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예, 강한 반박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대응 논리까지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지시했다라는 정황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이 사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발언 중에 이 원전 경제 평가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됐던 공무원들이 무죄가 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1심에서는 유죄, 현재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아직 3심 대법원 남아있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국가 채무 비율 논란에 대해서 IMF도 무언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정황도 나왔다는 겁니다. IMF 2020년 9월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전망은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전 기준에 따른 예측에 의하면 200에서 220%까지 증가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뭔가 한국 정부의 발표가 이상하다 이런 지적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감사원의 포렌식 조사 결과 당시 기재부 실무진 SNS 대화에서 이런 대화도 포착이 됐습니다. IMF가 우리가 주작을 했다는 것을 비판했다. 자괴감이 든다라고 실무진이 SNS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도 포렌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김용주 의원님, 네. 요 대목인데 네. 당시 홍남기 부총리의 지시를 받고 실무를 봤던 기재부 실무진이 IMF 보고서를 자기들끼리 언급하면서 야, 우리가 주작을 했다. 자괴감 든다. 라는 대목이 포렌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자괴감, 주작, 실토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일관된 셈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한국재정학회라든지 또 국회 예산정책처라든지 이런 쪽에 계산된 부분하고 그동안에 거의 비슷한 추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206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 기준에서 만들어진 페이퍼에 의하면은 157%였고요. 예. 한국재정학회가 2023년도에 맞아면 2060년도를 기준해서 나온 계산도 148.2%였습니다. 그렇군요. 다 100을 넘어간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그 기준 데이터가 기존에 기재부가 만든 데이터에 기준해서 거의 같은 셈법으로 했다면 누가 계산을 하더라도 130에서 160 그 사이가 일반적 범주 안에 들었다. 지금까지 계산하던 추산 방법으로는 예. 저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 방법을 잘못했다. 근데 이제 명목 GDP를 실질 GDP를 명목 GDP로 했다든지, 즉 명목 GDP는 물가 상승분을 포함시키니까 모수가 커지니까 비율이 줄어든다든지, 또 혹은 국가라고 하는 영역을 공기관을 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계산법의 차이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그 데이터를 만들어든 이른바 무언가 기술이 좀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조작 정의 자체의 변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왜 정부 것만 이렇게 말하자면 다른 기관의 한 거와 실제적으로 한 60% 정도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외부에서의 시각이 저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물론 이제 우리 박 의원 얘기처럼 기본적인 데피니션 자체를 바꿀 수 있다. 가장 보수적인 것부터 가장 진보적인 것까지 예. 할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와 똑같은 트렌드를 한 유사 기관의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좀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자, 반박과 이 비판 나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산 방법을 바꾼 것뿐이다라는 것과 일정의 기술을 써서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조작에 해당한다라는 비판. 여러분은 어디쯤에 계십니까? 자, 이 소식 새로운 소식이라 전해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정부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을 두고 여권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닌 증거들이라며 새로운 정황들을 제시하고 나선 건데요. 함께 보시죠. 원래는 문체부 장관급의 방문. 하지만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는 것으로 명단이 바뀌고 방문 출국 이틀을 앞두고 민항기에서 전용기로 급하게 계약이 변경됐습니다. 타지마할 일정도 출국 직전에 추가가 됐는데 정작 문체부 실무진은 타지마할에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체부 실무진 5명은 타지마할 안 가고 민항기 타고 먼저 귀국을 했다. 출장 보고서에는 타지마할 간 내용도 빠졌다라는 건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비판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체부 직원들이 이 공군 2호기 대통령 전용기에 청와대 직원보다 극소수로 탑승했다라는 논란에 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타지마할 일정, 급하게 추가된 타지마할 일정엔 문체부 실무진이 아예 방문조차 안 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은 당시 이 청와대 관계자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박은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대통령이 못 가면 여사라도 와달라. 두 번째는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타지마할 방문도 추가됐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여당에서 들고 나온 반박 자료들을 보면 출국 일주일 전까지도 양국, 우리나라와 인도는 도정한 장관이 방문하는 것으로 사실상 얘기를 다 해놨다라는 거고 타지마할 방문도 급하게 김정숙 여사가 추가되면서 타지마할 방문도 추가됐다. 예산은 엄청나게 불어난 예산은 문체부가 다 썼는데 문체부 직원들은 전용기에 타지도 못하고 타지마할 가지도 못했다. 이게 지금 새롭게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과연 그 장관이 갈 만한 행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장관도 왜냐하면 이게 인도의 국가 정부 차원의 행사가 아니고요. 허황우 공원 착공식인데 이 허황우 공원 착공식을 어디서 하느냐? 우타루 프라테시 주라고 하는 주에서 행사하는 거거든요. 주에서 우리나라와 관계 있으니까 허황우 관련된 공원을 만드는데 좀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 좀 높은 사람 와줬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그 초청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가 뭐 도정한 장관으로 바뀐 건 다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강 장관이 못 간다라고 하니까 도 장관이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건데 그게 2018년 10월 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월 중순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인도에다가 오히려 간청한 거예요. 영부인 좀 초청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초청장이 언제 왔느냐? 10월 26일 날 왔거든요. 10월 26일에 오자마자 그때부터 청와대, 기재부, 그 관련 부서들이 막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10월 말에 예비비 신청하고 비행기가 언제 떴냐면 11월 4일에 비행기가 떴다고요. 일주일 만에 다 준비됐군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나흘 만인가에 그 예비비가 해가지고 몇 억이 그냥 그 예비비가 된 거고. 그래서 4일 날 출국해서 원래 5일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외교부 장관이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문체부 장관이 갔으니까 대한민국의 문체부 장관이 갔으니까 인도의 관광체육부와 MOU라도 하나 맺자. 이게 하나 더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6일 날 허황우 공원 착공식 참석하고 그때 뭐 디왈리 축제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귀국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끼니까 갑자기 그 아요디아 그 허황우 공원이 있는 곳이 아요디아라고 하는 그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그 타지마할이 있는 데가 아그라니까 400km래요. 거기까지가. 그 400km 또 날아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그 일정이 꼬이고 여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체부 내에 뭐 일정표나 이런 것들이나 다 없다가 그냥 막 생긴 거니까 제가 봤을 때 문체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요. 타지마할에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지마할에 무슨 기공식이 있습니까? 타지마할에 무슨 뭐 행사가 있습니까? 그냥 타지마할 구경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갈 이유가 없으니까 돌아간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논란을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 회고록에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초했는지 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자, 박수현 수석님께서 또 그 예. 저간의 사정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또 계셨으니까 김정숙 여사가 조금은 타지마을 가고 싶어 하셨죠? 아니 당연히 가고 싶었겠죠. 가고 싶어 하셨다, 타지마을. 그런데 네. 정말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잘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대통령 기록물을 복사해서 공개라도 하고 싶지만 네. 그것은 기록물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잘 드립니다. 잘 들어,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 7월에 한 인도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네. 근데 정상회담에는 우리 김진 앵커 잘 아시지만 공식 수행원이 다 참석하는 공식 정상회담이 있고 그 전에 양 정상만 하는 소인수 회담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 대사나 장관이 한두 명 배석을 하는데 여기도 발언을 하기 위해서 배석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기 위해서 배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인수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두 정상 간의 완벽한 정상회담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때 모디 총리가 계속 그 디왈리 축제와 허황후 공원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꼭 와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요한 회담에서 인도의 신동방 정책과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의 이해가 국익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인식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니 지금 7월인데 11월에 4개월에 정상이 다시 오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외교적 결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애둘러서 표현을 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식 정상회담이 열리죠. 그런데도 거기서 모디 총리가 또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꼭 와달라고. 그러면서 애둘러서 대통령께서 어렵다는 표현을 하니까 그렇다면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달라고 또 요구를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귀국을 하셨죠.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기는 중에 인도 외교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루틴한 외교 일정을 진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 변호사 얘기한 외교부 장관도 초청하고 문체부 장관도 초청하는 그냥 루틴한 일정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하나고 그다음에 하나는 최고의 사절단을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모디 총리 어떻게 답변할 거냐라고 하는 청와대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사이에 계속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전달이 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의 이런 어떤 외교적 요청과 이런 것들을 비해서 보면 그래 일반적으로는 장관이 가는 것이 맞지만 영부인이 가는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국익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 변호사 얘기대로 10월 26일 날 김정숙 여사 앞에 앞으로 초청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장관 초청장이 먼저 오는 거 맞아요. 그 말도. 그러나 지금 이 한쪽 이 덩어리를 지금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타지마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상이 가면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에 왔을 때 안동 하회마을을 보고 싶어 그쪽 간청해서 간 겁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일정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경복궁을 간 것은 경복궁 보고 싶어서 오바마가 지금 무슨 간청을 한 겁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상들이 갔을 때는 전부 그렇게 그 나라의 가장 아주 유명한 곳을 보여서 홍보하고 싶은 것이 외교의 전략인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저게 타지마할을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겠다라고 저도 인정을 그 부분에 하지만 예. 그것이 개인적으로 간 겁니까 저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네. 논란을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도에 정말 미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논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주 의원님. 근데 이제 그 박수현 의원님 얘기를 들어도 의심이 드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 질문해 주시죠. 답변할게요. 제가 뭐 박 의원께 뭐 질문 드릴 건 아니고 뭐냐면 이제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뭐 최고위급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미리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도 거절을 했고 그래서 문체부 장관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문체부 장관이 가지고 가기로 한 것을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보고 와서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누가 갈지를 경할 때 당연히 그러면은 그때 그 7월에 얘기한 게 있으니까 영부인이나 가면 좋겠다고 하면 그때 이미 진행을 했어야죠. 그런데 전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방문 직전에 급하게
또 그 영부인도 참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급하게 또 민항기를 칼기를 또 대여하는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청장 문제도 그래요. 이거는 인도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가는 거면 인도에서 자발적으로 보냈어야죠. 그런데 팩트 아닙니까? 외교부에서 요청을 해서 외교부에서 인도에 요청을 해서 인도에서 그 영부인에 대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예. 초청장을 보낸 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냥 제3자가 보기에는 그냥 본인이 가고 싶으니까 우리 좀 보내줘 초청장 인도에. 그래서 인도에서 마치 꼭 초청하는 형식으로 모양새는 초청이지만 사실 셀프 초청장이죠. 저는 그런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타지마할을 인도 요청으로 가게 된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행사장에서 4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타지마할을 갔을 때 다 어떠한 그런 외부 관람객 없이 혼자 지금 독사진을 찍으신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타지마할을 얼마나 가고 싶었길래 넉 달 만에 또 인도를 갔냐 이러한 국민들의 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에 2억 1천만 원의 그 전세 계약을 대한항공과 했는데 타지마할을 가는 바람에 2천만 원이 더 늘었다고 해요. 2억 1천에서 2억 3천으로 급하게 또 계약 내용도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급하게 또 예비비도 예. 지출이 됐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기내식비 이런 걸 떠나서 기내식비 어떻게 보세요? 6,500만 기내식비도 원 가량이던데. 그 6,200만 원 정도. 6,200만 그러니까 원 그것도 가량이던데. 과하다고 생각을 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한 끼당 1인당 이렇게 많은 36명이라고 해도 그 2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돈 아닙니까? 얼마나 뭘 식사를 했길래 그렇게 이 과한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그런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저게 왜 식비가 6천만 원이나 되는 거야? 아니면은 왜 타지마할을 왜 꼭 갔어야 되지? 한 끼당 한 50만 원당 네, 그런 50만 원, 1인당 한 200여만 원. 네, 예. 국민들의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를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이 다 국민들의 혈세로 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게 진행이 된 건지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쓰인 건지 아니면은 낭비된 돈인 거지 국민들을 앞에서 그것은 소상히 밝힐 그런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박수영 의원께 네. 또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전주 의원 말씀하신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국빈급 방문이라면 왜 출국 일주일 전에 급하게 김정숙 여사가 가는 걸로 청와대가 결정을 했느냐. 타지마할 일정도 출국 전에 추가됐는데 인도 측이 요청했다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느냐. 식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뭐 이런 것들. 우선 우리 김진애 앵커 그 청와대 공군 2호기 타보셨나요? 전 2호기 못 못 타봤습니다. 타봤죠? 예.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대통령 전용기 2호기지만 굉장히 호화스럽고 막 어리어리할 것 같다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군 2호기는 한 50명 정도 돌직구수에서 처음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안 문제가 있어서 다 밝히지 못하지만 그리고 좌석 자체도 뒤로 움직여지지도 않는 고정된 의자입니다. 영부인도 그 자리를 타고 간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조리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어떻게 했는가 다 취재를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기내식 가면 통상적으로 메뉴판 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적혀 있는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영부인도 수행원도 모두 그 자리에서 주는 대로 선택한 것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왜 기내식 식비가 저렇게 나왔는지 문체부에 자료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총액만 밝혀놓고 오물을 뒤집어 쓰듯이 이렇게 해놓고 밝히지 않는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저런 비용이 나오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 당시 청와대에서 밝히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건 모르죠 저희가. 그것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비용은 문체부가 알 것이다. 야, 그럼요. 자료를 밝히세요. 그리고 문체부가 자료가 없다면 저희가 대한항공에도 요구해 볼 생각이에요. 예.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계속 그 말씀하시는데 왜 급하게 갔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 4개월 만에 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가는 정상급이 가는 것인데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가면
바로 이렇게 또 야당에서 다른 당에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게 대통령께서 이집트를 간 적이 있죠. 피라미드를 당연히 봐달라고 했죠. 대통령은 안 갔어요.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하니까 외교적 그 결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영부인이 갑니다. 김정은 여사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정말 이집트 측에 사과를 하면서도 영부인의 이집트 방문 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그래서 사후에 사진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연히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당연한 그 외교의 일정을 우리는 이렇게 국내와 또 다른 당의 비판 때문에 그렇게 외국에 결례를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 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못 해주는데 어쨌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뭐 보수 시민 단체는 어디서 고발할 거 아닙니까? 고발하면 되죠. 어차피 고발할 거다. 예. 그래서 예. 정당하게 수사를 하면 되지. 네. 필요하면. 그 왜 특검법부터 발의합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너무 무리수를 두지 마라.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외교는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도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가 그렇게 의심이 가는가. 네. 그리고 이렇게 해명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또 믿어주시고 또 정의심이 가면 또 검증해보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말씀 나온 김에 그 김영주 의원님 네.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을 들었는데 당시 청와대도 식비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른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주셨어요. 주는 대로 먹었는데 6,300만 원 가까이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체부는 대한항공과 계약을 했던 주체니까 문체부는 알고 있을 것 같고 일단 대한항공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이거 대한항공이 이거 대한민국 청와대를 식대비를 말해요. 예? 뭐 퉁쳤다고 합니까? 뭉쳤다고 합니까? 아니면 뭐를 쳤다고 합니까? 바가지를 씌웠다고 하는 거 합니까? 이 통상적인 1등석 기내식 때보다 3배 정도 가까이 비싼 금액을 결제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체부나 대한항공이나 청와대는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비쌉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밝혀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뭘 드셨는지도. 제가 계산해 보면 만약 저것이 별로 먹은 게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네, 바가지죠, 대한항공에. 아니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저 전세 비용이 전체적으로 예컨대 1억 5천이다 라고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서를 쓰기 위해서 유류비가 6천만 원이다. 나머지를 그냥 식대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밖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박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왜 저런 것을 식비로 넣게 된가를 소상히 밝히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방식에서도 전체 저 비행기를 급하게 빌렸어요. 지금 일주일 전에. 민항기에서 이 전용기를 계약은 출국 이틀인가 3일 됩니다. 급하게 빌리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추산해 보기에는 지금 밥을 그런 식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식비라고 해봤자 아무리 해도 1,000만 원 남짓일 텐데. 그러니까요, 기내식비가. 그 6천만 원이 됐을 때는 전체 경비의 비행기 말하자면 전세 비용이 1억이면 1억으로 계산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유류를 제외하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박 의원 얘기한 것처럼 왜 저런 계산이 나온 건가는 밝혀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박수현님 질문. 당시 청와대는 모른다는 거죠. 이 식대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예산도 문체부가 한 거죠. 그렇죠. 그럼 도정환 장관이 이거 결제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그럼 도 장관은 알겠네요? 그래서 본인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도전 장관 모른대요? 네, 그래서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래서 현재 그 장관이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뭐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막 따져볼 결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으니 어쨌든 문체부가 자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밝히라는데 왜 안 밝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따져볼 거니까 그걸 보기로 하고 한 말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왜 비행기를 공군 2호기를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제 민항기였다가요. 이제 김정숙 여사로 결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국빈대우로 주빈으로 초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공군 2호기를 타야 됩니다.
근데 1호기를 타야 되는데 1호기를 타고 갔다 또 난리 났겠죠. 그 큰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그러니까 2호기를 가는데 아까 2호기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작은 비행기여서 이 비행기는 외국을 가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그 중부 지방 이남을 가는 제주도나 남해안 정도 가는 이런 거리를 가는 그 국내용 비행기인데 그런 어떤 비판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 가지 못하는 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간 급유를 위해서 베트남에 기차까지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간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무슨 호화, 그다음 셀프 이런 거 전혀 거리가 멀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 앵커님 기자시니까 기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그 인도 외교장관과 김정숙 여사의 면담 그 기자 풀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김정숙 여사가 외교장관에게 지난번 그 정상회담 할 때 그 대통령궁에서 저녁 식사할 때 장관께서 저보고 여사님이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두 차례나 하시지 않았냐. 총리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외교장관이 답변을 하죠. 그런 어떤 대통령 기록물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고.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틀었어요. 그렇습니까? 외교장관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영부인께서 오실 줄 몰랐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이제 된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또 전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한 트랙의 그런 루틴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건 인도 외교부의 당연한 것이죠. 그다음에 정무적으로 김정숙 여사 가기 위한 결정을 하는 또 다른 트랙이 있어서 그걸 합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한쪽만 가지고 계속 이걸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뭐 그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야, 제가 제일 재밌게 들은 건 밥값이 저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지 청와대도 모른다. 당시 결제했던 도정한 장관도 결제했지만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른다. 근데 이제 대한항공을 특검해야 되나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예. 문제가 불거진 게 이게 문 대통령이 지금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회고록에서 네. 이 타지말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단독 외교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국민들이 눈높이로 봤을 때 이것이 자랑스러운 단독 외교냐?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 이 탑승하는 비행기의 휘장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게 영부인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군 그 2호기에 대통령 휘장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찰에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밝혀질 거라 제가 저는 1분만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 얘기 듣고 이어갈까요? 예, 예. 윤건영 의원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꺼내 들었습니다. 글쎄요, 이건 뭐 여타 내용과 또 달리 이걸 법적 조치까지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 내역과 집행 내역을 당장 공개하십시오. 또한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 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윤건영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입장을 대신 밝힌 건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누구를 고소하겠다는 거냐? 라고 하니까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는 식으로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법적 조치를 지금 들고 나왔는데 이게 돌아가는 모양새가 다시 좀 더 격화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이제 책에 쓰시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밥값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해서 당시 청와대 박수현 수석도 우리도 모른다 주는 대로 먹었다. 도정한 장관이 결제나 해놓고서 나도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다. 급기야 당시 청와대 윤건영 의원이 그럼 윤석열 정부가 공개해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법적 조치하겠다. 누구를 고소할지는 아직 안 정했다라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네네. 법적 조치, 영부인의 법적 조치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017년 2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는데 그때 모 종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때 전원책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대통령한테. 나중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시면 대통령 관련해서 어떤 비판을 받아도 참겠습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자를 비판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만이 해소된다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 난 무조건 참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까지 했잖아요. 그거 뭐 그런 것까지 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가 고소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김정숙 여사 측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자초지종을 다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으니까 저는 윤건영 의원이 빨리 그 고소를 갖다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박수현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화면에 어떻게 떴었냐면요. 그 돌직구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때 외교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수슈마 스와라지라고 하는 여성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막으로 제가 뭐 이렇게 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막으로 떴었는데 그 수슈마 스와라지라고 하는 인도 외교부 장관이 저희는 장관급 대표만 오셔도 정말 좋은데 그냥 좋은데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데 그런데 설마 여사님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참석할 줄은 몰랐다. 정혁진 변호사님 돌직구 방송 열심히 시청하시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외울 정도면. 제가 캡처를 갖다가 해놨거든요. 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설마 여사님처럼 높으신 분이 참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그 총리하고 인도 그 모다 총리하고 꼭 오셔야 됩니다. 오실 겁니다. 이렇게 그랬으면 외교부 장관이 장관급 대표만 와도 정말 좋은데 여사님이 설마 오실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막 이렇게 그 초청장 보내달라 한 것이 인도 입장에서는 막상 여사님이 오셨을 때도 어리둥절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법적 조치, 김정수 여사께서 법적 조치, 명예훼손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특정이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 문제는 보수 단체에서 그 고소 고발을 할 겁니다. 어차피 고발하겠다. 이미 저는 돼 그렇게 있어요. 생각합니다. 고발돼 있어요? 네. 고발했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거를 가서 고발 당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입장을 밝히는 유리하다는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정도가 돼서 되겠나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혁진 변호사께서 그 전체 문장을 다 읽어보시고 판단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아까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인도의 중앙 정부가 아니라 이 그 행사를 치르는 유피주라고 하죠. 그 주 정부에서 이미 이런 모든 일정이 진행되기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초청이 와 있었어요. 이 문제가 그만큼 거기는 중앙 정부 차원으로도 그 유피주 주 정부 차원으로도 모든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 의원님께 한 말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어떻게 단독 외교냐라고 하시지만 저렇게 다녀오심으로 인해서 예. 그 뒤에 이루어진 한 인도의 관계 발전을 보면 충분히 정상 외교의 성과를 거두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우선 그 인도의 역사 교과서에 중국과 일본 위주로 돼 있는 역사 교과서에 한국이 6페이지 정도의 같은 분량으로 들어가게 된 성과를 거둔 것이고요. 좋은 성과네요. 그다음에 제2 외국어 이것이 이제 중국어였는데 중국어를 제치고 한국어가 추천이 되는 성과를 거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도 도착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6.25 때 참전한 그 많은 국가들이 모두 참전비가 있는데 유일하게 인도만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방문 이후에 참전비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또 신동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의 만남으로 굉장히 두 국가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런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네. 정말 인도에서 이런 문제를 대한민국 이런 논란을 들을 때
모디 총리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참 민망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의혹과 반박까지 충분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판단도 궁금해집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서 이번엔 이화영법을 신설하겠다 라고 나서서 논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쌍방울 특검법에 이어 이화영법. 이화영법은 뭔 내용일까요? 역시나 김용민 의원 공동발의 서명 절차 어제 했다는데 형법 개정안 수사기관 무고죄.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처벌한다. 위조, 변증된 증거 행사, 일정 사실을 진술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 법안 제안 이유가 이렇습니다. 검경이 행해온 수사 내용 보면 증거 조작, 위증 강요가 손쉽게 발견된다.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잔치를 근거로 됐다라고 합니다. 이화영법까지 신설하겠다. 하나를 더 냅니다. 이제는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이다라는 비판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 법 왜곡죄라는 법안도 내겠다라고 합니다. 자, 발의 준비하는 형법 개정 법 왜곡죄. 제목들이 참 그래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법관 판사죠. 혹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경우 처벌한다. 라는 법 왜곡죄까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얼마 전에 그랬죠. 내일 모레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을 땐 민주당에서 재판을 특검해서 이 판사도 따지러 갈 것이다. 이 예측이 예언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김용주 의원님, 예.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이제 곧 나오는데 며칠 앞두고 나흘 앞두고 특검법까지 발의했어요. 수사기관이 수사가 정당한지 보겠다. 수사기관과 사법부 압박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강경파 위주로 이화영법까지 지금 신설하겠다라고 나섰고 판사를 겨냥해서 법 왜곡죄까지 형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해요. 자, 이 법관이 법을 왜곡했는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왜곡했는지 허위 진술을 했는지를 누가 판단하겠다라는 거냐. 예. 결국은 민주당이 판단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판사도 다 이 입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삼법 분립이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 왜곡죄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모든 증거 능력을 판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여기 판사했던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런 어떤 기본 원칙에 배치되는 얘기예요. 예. 판사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증거를 채택하고 각하하고 기각하는 권한을 일체 주지 않겠다. 말하자면 피의자가 봤을 때 이것은 증거인데 왜 증거로 채택 안 해주냐? 그럼 법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하자면 판결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처럼 얘기한다면 실제로 다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주장한 것을 검사가 어떻게 이해하고 쓰느냐. 물론 다 기본적으로 확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검사의 기소의 내용이나 조사의 내용이 말하자면 뭐 증거 능력을 가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각하된단 말입니다. 모든 것 자체는 결국에는 판사의 자율적 행태에 준하고 있는데 과연 저런 어떤 헌법 개정안 자체가 한편으로는 어떤 그 도입될 수 있는가?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저것은 기본적인 어떤 근간을
뭐 그게 위헌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예. 어떤 그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법 개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뭐 법률가 두 분 계십니다. 변호사 한 분 계시고 판사 출신 계신데 옛날 유행가에서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대를 사랑한 죄.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법을 왜곡한 죄, 법 왜곡죄를 판사에게 묻겠다? 글쎄요, 전 난생 처음 듣는 얘기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기소를 했을 때는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사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수사기관 무고죄, 이른바 이화영법, 그리고 판사에게 죄를 묻겠다라는 법 왜곡죄. 25년 판사하셨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25년 베테랑 판사 출신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죠. 뭐 수사기관이 조작하는 것도 이제 처벌을 받게 하고, 또 수사기관 무고죄는 사실 이게 없어도 유호성 그 서울시 간첩단 그 조작 사건은 이미 그 관련자가 기소가 돼서 재판들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이 법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부분의 수사기관이 다 성실하게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조작한다는 거는 정말 뭐 한 1000건 수사 중에 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 저는 그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만들어버리면 마치 수사기관이 조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이게 되는, 수사기관의 지위나 신뢰도가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러한 저는 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 왜곡죄는 어떻게 법 보세요? 왜곡죄는 가당치도 않는 법이죠. 가당치도 않다. 저는 민주당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앞뒤가 안 맞고 상권 분리뿐만 아니라 이건 그 자체가 위헌적인 법률이거든요. 이런 거 마음대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라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175석을 몰아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75석의 의미를 혼동을 해도 단단하게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타이밍을 보면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이 결과 마음에 안 들으면 결국은 법관조차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한 사법기관에 대한 으름장을 저는 놓는 이런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법 왜곡을 한다는 걸 누가 판단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이런 발상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사법기관을 통제하겠다. 이러한 굉장히 위험한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권 분리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에 반하는 법이라 이거는 뭐 위헌적인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매우 저는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것이 지향하는 바는 이화영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원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고발 조치나 저는 탄핵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판사 탄핵. 그래서 정말 이 상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글쎄요, 뭐 2022년, 2018년 사법농단 얘기를 문재인 정부 때 하면서 일각에서는 아주 일각에서 법 왜곡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이 내일 모레인데 판결 1심 판결을 앞두고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그다음에 검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법 발의 이게 3종 세트처럼 우르르 나오는 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국민들은 다 아시지 않으실까요? 우려되는 지점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민주당에서 추진한다는 이 이화영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겁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오 시장 입장 밝혔고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까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김용민 의원은 속 시원하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나라를 그냥
인민재판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무슨 판사가 재판을 합니까? 선출된 인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입법도 하고 사법도 하고 행정도 하고 그냥 북한같이 인민재판하는 게 좋겠다. 그게 김용민 의원의 속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전주혜 의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요 누더기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누더기가 됐어요. 이렇게 사법 시스템이 누더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범죄자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가 가재, 붕어 그런 범죄자들한테 천국이 아니고 상어, 고래 이렇게 대어들한테는 범죄자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면요 유권무죄, 유전무죄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게 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검사도 오판할 수 있죠. 검사가 오판하니까 누가 있습니까? 판사가 있는 거고요. 판사도 오판할 수 있어요. 그럼 지방법원에서 오판하면 고등법원 가고 고등법원에서 오판하면 대법원 가고 그게 우리나라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거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의 타겟은 누구냐?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조국과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수처잖아요.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공수처는 써먹지도 않고 왜 이런 이상한 법 만들고 왜 맨날 특검하겠다라고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일 모레면 판결 나오잖아요. 그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얼마나 아플 것이면은 김용민 같은 사람이 저런 식의 법까지 만들려고 저렇게 획책을 하는 것인가. 내일 모레 판결이 진짜로 궁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운데 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그 식사비 계산 문제에 대해서 이 재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혜경 씨와 함께 논란의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했던 동석자, 아마 민주당 관계자의 부인이겠죠. 동석자의 답변 중 저쪽에서 계산했다고 생각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감찰이 선거 과정 사전에 식비를 어떻게 할지 조율하지 않았느냐, 각자 부담하자는 요청도 없었나라고 묻자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의 A 씨는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다른 두 사모님의 식비 제가 결제하려고 했는데 이미 돼 있었다. 그래서 동석한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각자 계산, 그래서 다른 사모님의 식비도 내가 결제하려고 했었는데 결제가 이미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검찰이 묻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누가 결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저쪽에서 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라는 겁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김형주 의원님, 네. 저쪽에서 계산했다 생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에 회합을 했을 때는 재판에서 그런 얘기 나왔는데 각기 나눠서 낸 걸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얘기하는 저 자리는 민주당의 원로의 그 의원님들의 부인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 두 분의 비용을 내가 내려고 했다. 아마 좀 말하자면 김혜영 씨나 A 씨가 봤을 때 원로가 되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 두 분을 별도로 소개해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가 아니라 내가 모시고 왔기 때문에 내가 내려고 했는데 뭐 차 빼달라 그랬고 그런데 이미 결제를 하러 갔더니 계산이 돼 있었다. 그 다음에 나는 모르겠다. 두 사람 그렇게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조금 특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김혜경 씨조차도 모르겠다라고 했고 A 씨도조차도 모르겠다. 그럼 누가 냈냐 이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배모 비서관이 법인카드로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저런 자리에 가면 사실은 모든 동석자에게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율합니다. 뭐 의원들 각게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각자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모시는 게 예인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저 자리에 아마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혜경 씨는 누가 계산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의 또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출연자분 중에?
근데 제 얘기대로 하면은 김혜정 여사가 냈다는 것을 또 그 동석자들도 인식을 했다는 것이라 그래서 뭐 지금 그 내용대로 하면은 기부행위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결론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박수현 의원님. 현재 이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경기도의 법인 카드를 가지고 했다는 문제는 아직 기소가 안 된 문제예요. 그건 배임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 식사값도 내는 걸 보면 그 김혜경 씨의 밥값은 김혜경 씨 그 이재명 캠프의 캠프 카드로 개인 결제를 합니다. 개인 카드를 결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김혜경 씨 측에서는 이것이 다 개인 밥값 결제가 이제 습관화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은 캠프 카드로 결제가 됐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세 분, 국회의원 부인 세 분과 수행원, 김혜경 씨 수행원 세 분, 6명의 식사비를 이제 경기도의 법인 카드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정말 그 10만 그 김혜경 씨 걸 빼면 7만 얼마예요, 이 문제가. 근데 이것을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정말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뭐 그냥 평균적인 감정일 거고, 그러나 법률의 문제는 뭐 문제가 된다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김혜경 씨 측에서는 그렇게 자기 밥값을 캠프 카드로 계산한 것을 보면 이 밥값은 각자 개인이 계산하는 것을 국회의원들 부인이니까 서로 완벽히 인식을 습관화돼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또 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의 문제는 이제 별도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설명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따지다 보니 선거 때 민감한 배우자들에게 식사값을 계산해 주는 것, 사주는 것 자체도 불법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도 하다 경기도 카드로 썼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게 이제 먼저 기소가 된 측면이다라는 보완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당내에서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면담 불발되면 면담이 불발된 과정까지 백서에 기재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요하다는 건데요. 한 전 위원장은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 선대본부장이고 주인공인데 입장을 정리한 건 예의다. 면담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기술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면담을 안 해주면 이게 자칫 예의로 조정훈 의원 설명하고 있지만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선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매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다 기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백서가 영어로 뭐냐면요, 화이트 페이퍼예요. 깨끗한 책이란 뜻이잖아요. 깨끗한 종이에 잘 하나하나씩 적혀져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백서, 화이트 페이퍼인데 제가 봤을 때 옆에 의원님 계시지만 전주의 의원님 계시지만 예. 이번 그 국민의힘 총선 관련한 백서는 이미 지저분해졌어요. 너무나 많이 지저분해져가지고 그게 기록이 나온다고 한들 뭐 저부터도 읽어보겠습니까? 별로 시간 낭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 벌써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백서에 뭐 저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은 떠드는 사람들 반장이 이름 적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혼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반장이 저기에다가 이름을 적던 말던 나 이제 관심 없어. 그거는 반장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딱 따져버리면은 반장이 백날 뭐 정혁진 적고 김영주 적고 전주에 적고 박수현 적고 그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조정훈 의원이 빨리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 의원이 통상적인 백서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끝내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건 백서에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 백서는 총선 과정이 왜 이렇게 기대치에 못 미쳤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그 총선 과정과 접근에 대한 이유인데 백서 그 이후에 총선과 무관한 백서 발간 과정에서 내가 그토록 요청을 했는데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재한다는 건 백서 발간 취지와는 무관한 내용이라 지금 논란인 거잖아요. 그럼 조 의원은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그냥 정치면 선생님 생각에. 제 생각에는 그냥 고집인 것 같아요. 이미 내가 그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백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나는 그냥 꿋꿋이 난 백서를 갖다가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가장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선회한 게 그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선회 안 한 버전도 있습니까? 글쎄 뭐 그것까지는 뭐 넘겨짚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지금 비대위원이시잖아요.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백서에 한 위원장이 안 만나준 것까지 기재돼야 한다. 그럴 필요까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미 다 본인이 그 조정훈 의원 얘기해서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글쎄 그 뭐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의 생각은 뭐 추측건대는 어떤 그런 백서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당시의 비대위원장이자 사실 당 대표잖아요. 그런 내용이 면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백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안 해줘 면담 거부를 했다. 이것을 백서에 담는다는 것도 그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뭐 그것을 그렇게 오히려 아까 나온 것처럼 왜 총선에 참패를 했는지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누가 면담의 요청에 응하고 응하지 않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주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요청했지만 면담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백서에 꼭 남길 수 있다라는 발언을 언급한 것. 물론 이게 꼭 남기겠다라는 단정적인 말은 아니고 그만큼 한 전 위원장과의 면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지만 이게 자칫 잘못 비춰지기엔 여러 가지 또 논란으로도 비춰지고 있거든요. 실제. 네, 이과와 문과의 차이라고 봅니다. 공인의 계산인데요. 지금 조정훈 의원이 또 국제기구에서 아마 조사역, 자문역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했고 조사를 하러 갔는데 말하자면 뭐 무슨 은행에 갔다. 은행에서 자료 안 내놓더라. 그래서 못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밝히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그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정치는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무적인 거, 여러 가지 다양한 맥락들을 짚어서 경험을 가지고 화이트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숫자 계산하듯이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 갔더니 이 자료는 안 내놓더라.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자체가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공인회계사적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인회계사적 접근이다. 네. 백서는 회계사들이 쓰는 문건은 아니니까. 네. 흥미로운 표현이군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들을 최근 유튜버 등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휴업하는 등의 파장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신상이 공개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주종자 A씨, 주동자의 오른팔 B씨, 맛집으로 알려져 돈 끌어모으고 있다. 주동자는 돈 걱정 없이 딸을 키우고 있다. 경남 김해 한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 호화 생활을 한다. 뭐 외제차를 굴리면서 호화 생활을 한다 등의 내용이 최근 폭로가 됐습니다. 자, 그 장면 함께 보실까요? 유명 그 백종원 씨가 간 맛집이라며 그 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밀양 성폭행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의 모습이 공개가 되고 폭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는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까지 공개가 됩니다. 자, 밀양 성폭행 사건이 뭔지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했고 44명의 고등학생이 1년간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 외에 75명이 범행 방조, 촬영 등 범행에 가담했고요.
법적 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한 명도 없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4년이었고 지금은 2025년이니까. 그러면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 가해자들이 지금 민간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들은 개명 후 이름을 바꾸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이 주요 폭로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외제차 전 시장 근무 가해자 사건 후에 개명했고 외제차 세대를 보유했고 주말에 골프를 즐기는 취미를 즐기고 있더라. 잘 살더라. 아주 호화스럽게 잘 살더라라는 내용이 폭로가 된 겁니다. 자, 신상이 폭로되고 나서 이들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맛집에서 근무했던 A 씨는 해고, 해당 식당은 휴업, 근무한 볼보에서는 저 직원을 해고하는 조치까지 취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상처를 준 가해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채 어쩌면 우리 기억 쪽에서 묻고 지나갔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것조차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공포이자 끔찍한 기억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던 영역, 과연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제재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사회적인 논란도 뜨고 있고요.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저렇게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그 상처를 마음속에 묻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 잘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의 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어떤 심정으로 저들을 보고 있을까와 관련된 느낌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해자가 무려 44명이에요. 피해자는 누구냐면은 여중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들 44명이나 되는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범죄는 그 친고죄여가지고 그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 가해자들도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중생의 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했나 저는 굉장히 의심인데 그 가해자들하고 그냥 합의해 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 가해자들이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참 잘못했다. 그다음에 그 행위가 아주 그냥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폭행에다가 별별 그냥 간단한 일반적인 성폭력도 아니고요. 굉장히 끔찍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보면은 그 이후에 저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라고 하는 거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산다. 그다음에 저 기사를 갖다 봤더니 우리 딸은 내가 세계에서 최고로 이렇게 보호해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부모가 그때 당시에 했던 발언도 다시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때 가해자들의 부모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습니다. 왜 피해자 가족한테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느냐? 우리가 피해 입은 건 생각 안 하냐? 그러면서 딸 자식 잘 키워서 이런 일 없도록 만들어야지. 여자애들이 꼬리치는데 안 넘어간 남자애가 어디 있냐? 라는 가해자 부모의 과거 발언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저도 딸을 키웁니다만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정말이지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가해자, 제대로 된 단죄도 없었고 사죄도 없었고 부모들은 저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버, 민간이잖아요.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민간이 저 사람들 찾아내서 신상을 공개하고 식당 문이 닫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조치.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그 죄를 진 사람이 정말 철저하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제가 될 때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이 유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고, 뭐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어서 사실은 뭐 다른 말도 붙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적 정의와 뭐 개인 어떤 양심적 정의 이런 것들이 좀 정말 잘 조화롭게 모든 것들이 그런 평균적 정의 이상으로 잘 실현되는 법과 제도, 사회적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해당 외제차 업체가 해고 공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자칫 신상이 공개되고 논란이 돼서 이 업체가 계속 감싸면 그 업체에게도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고 조치를 했다라는 공지까지 공개가 된 건데 함께 보시죠. 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관련 딜러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외제차 업체에서는 이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외제차 업체에서 근무지죠. 이제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정하게 인지하여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라는 성명 입장까지 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정의를 너도 나도 실현한다라고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단죄를 하면 그 사회적 질서가 무너져서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뭐 대정의이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그 수사기관과 사법정의가 단죄를 하지 못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도덕이라는 것을 땅에 떨어뜨려 놓고 가해자 부모들이 그것을 비웃는 듯 가해자 부모를 조롱까지 협박까지 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달리 판단돼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그때 그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것과 해고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2004년인데 2014년에 이수진 감독이 항공주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영화화했습니다. 천우희 씨가 주연했던. 예. 그래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의 느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그야말로 정말 한편으로 보면 밀양이라는 지역사회가 토착 세력들과 공권력이 그냥 힘을 다 합쳐서 아주 힘없는 여중생과 그 가족들을 협박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극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런 영역은 없는가 되돌아봐야 될 지점입니다. 그때는 물론 법적인 측면이 친고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해졌고 지금은 달라졌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그대로 저 지역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김무중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했는데도 무죄가 너무 많이 나왔고 집행유예로 방면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풍을 되새겨 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개정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더 라방에서 직격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